근데 또 얘가 그 어렵다는 대치동 수시로 또 맞아요. 4개를 전교 1등 출신. 사실 이 아이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것도 또 되게 독특해요. 이 친구들이 나름 그 순간순간도 좀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무서워요. 와, 이런 아이들 진짜 잡기 어렵겠다. 네, 안녕하세요. 인지공학 박사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20세 컨설턴트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19년 동안 대치동에서 직접 목격했었던 최상위권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생 있죠. 아, 있죠. 의대 사관왕 해준 친구.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의대. 근데 또 얘가 그 어렵다는 대치동 수시로 또 4개를 전교 1등 출신. 간단하게 보면 H고등학교의 전교 1등을 독차지했던 친구인데 사실 이 아이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것도 또 되게 독특해요. 고3 때 여자친구 있었죠. 맞아요. 게임하고. 고1 때 게임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골랐어요. 대치동의 탑급 학원을 쭉 다니면서 뭐 내노라 하는 강좌들은 다 수강을 했는데 다 시시하다, 다 아는 내용이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없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S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이가 달라졌죠. 아, 그 선생님도 특이해요. 아, 그 선생님도 무슨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나? IQ가 189 정도 나온다고. 일단 그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대부분 다 암산으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풀이를 하지 않아요. 늘 최적화 풀이를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또 그 L군이 여기에 꽂혔죠. 맞습니다. 심지어 그 선생님도 아이를 통해서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워낙에 영재기가 보이니 뭔가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풀이법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더 연구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변형해 가면서 아이랑 함께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이런 풀이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선생님의 표현이 이랬어요. 이 친구는 나의 경쟁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정말 찐 영재 수준, 극상위권 아이들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은 선생님 범주를 넘어서요. 보통 전국에 한 500위권 안쪽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선생님을 타지 않죠. 다시 말해서 아이가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워도 선생님 윗단계로 가는 친구들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컨텐츠나 선생님의 역량보다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사실 극상위권을 이루는 친구들이 상위 500위권 위쪽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랑은 좀 거리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극상위권 혹은 극상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아이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전교권에 든다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성적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서 관찰 가능한 특징들이 또 뭐가 있었죠? 일단은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이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하면 굉장히 좀 불행할 거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선행에 치이고 막 극선행을 달리고 막 학원 스케줄 막 이만큼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을 거다. 초등학생인데 타 지역에 고등학생보다 더 바빠요. 애들이 공부하는 게. 근데 실제 물론 행복지수 낮은 친구 있고요. 못 버텨서 불행한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상위권 아이들, 상위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던 상위권 아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상황을 즐겨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목표 지향성 동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숙달 접근 동기인데요. 숙달 접근 동기는 바로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에서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환경 자체에서 아이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게 외부의 시선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나름 그 순간순간도 좀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정도 장시간의 학습을 하고 있는데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즐기는 걸 보면 와, 이런 아이들 진짜 잡기 어렵겠다. 수업을 하면서 공부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가 다시 공부하면서 풀리기도 하고
그걸 다시 에너지 삼아서 다시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또 피곤하면 또 풀고 근데 이게 공부 밖에서 푸는 게 아니라 공부 안에서 푸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숙달 접근 동기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가 외부의 어떤 요인,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1등 하는 게 목표 혹은 100점 맞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100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1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 동기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대치동 아이들이 공부를 끝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봤을 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 과정을 나름 즐겨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배워나가고 전에는 못 풀었던 문제들을 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친구는 분명히 어떤 재미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경쟁 구도에 놓인 상태에서 네. 조금 더 동기가 많이 생겨서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 경쟁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학생들 혹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외부로부터 증명을 받거나 혹은 어떤 아이를 이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같은 목표 지향성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수행 접근 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행 접근 동기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에 대한 어떤 보상,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자 하는 게 공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혹은 우리 반에 뭐 전교 2등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전교 2등은 내가 잡고 싶다. 그래서 전교 2등을 잡았어. 근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목표로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교 1등, 그래 너는 전교 1등이니까 내가 너 인정해. 그러지만 너 전교 2등은 내가 이겨야겠어. 해서 그 친구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목표로 두지 않는 이상 동기는 다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어떤 경쟁 관계에서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 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는 동기다. 물론 민사고 아이들 2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숙달 접근 동기와 수행 접근 동기가 서로 어느 정도 나오는가.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수행 접근 동기가 5.0 그리고 숙달 접근 동기가 4.9 그냥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아이들이 이 두 가지 동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의 민사고와는 조금 다르게 예전에 한참 민사고 그 이름을 알렸던 그 시절 있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한 5년 전까지 이때 이제 조사를 했던 결과인데 이런 것들만 봐도 경쟁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공부의 어떤 재미를 찾아나가는 동기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대치동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 가운데 재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 경쟁에서도 이기고 싶고 맞아요. 그 다음에 공부 자체도 즐기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가장 후천적으로 영재가 될 확률이 높은 친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평범한 진리가 결국에는 진짜 핵심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 눈으로 관찰했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은 예를 들면 숙제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 때 문제집을 한번 다 풀고 채점한 다음에 책을 덮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문제집을 다 풀고 나면 맞춘 것들도 있고 틀린 것도 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시 맞춰낼 수 있을지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2012년도에 썼던 제 첫 책에 쓴 내용인데 문제집을 푸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집을 푸는 것은 공부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건 결국에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문제집을 풀고 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싹 구분이 되게 될 거예요. 이때 모르는 것들을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시작 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어떤 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방법들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의대 4관왕 4군데 의대를 한꺼번에 합격한 아이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대치동 환경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와닿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문제집을 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공부 시작하면 되는구나
이런 개념들을 아이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어머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유도해내는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가짐들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면 우리 아이들도 금방 상위권이 되거나 최상위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동시에 질문 뽑는 훈련도 같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네네. 방법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질문의 질이 좋아요. 근데 지금 입시 방향도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좀 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를 좀 더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질문을 뽑아내는 훈련도 평소에 같이 계속 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뽑은 질문이 뭐 수준이 되게 대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만 갖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알찬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